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남중국 해에 해군함 한 척을 보내 또다시 항해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구축함 윌리엄 로렌스 호가 남중국해 일부 국가들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12해리 이내로 근접 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이 같은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미국과 모든 나라들이 행사할 항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법과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 군함이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진입했다며 이는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은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3,0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러 군사시설을 건설한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 자유작전을 벌인 것은 최근 1년 만에 세 번째입니다. 독일 미넨 외곽의 한 철도역에서 오늘 이슬람 가격 분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사건은 미넨에서 동쪽으로 34km 떨어진 그라핑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공격범이 열차 안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을 흉기로 찌른 뒤 철도역 광장으로 나와 나머지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공격범이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뒤 행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이교도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공격범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27살의 독일인인 그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지난 3년간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에 붙잡혀 있던 파키스탄 전 총리의 아들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전 파키스탄 총리 아들인 알리 하이데르 길라니는 지난 2013년 선거 집회가 열렸던 물탄 지역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아프간 간지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작전을 벌여 알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뒤 오늘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 10시 25분부터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군중대회를 1시간 20분 동안 실황 중계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이에 김일성 광장에 모인 수많은 평양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과 함께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노동당 수뇌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된 당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당 최고 직책인 당위원장에 추대하고 어제 폐막됐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22년간 다바오 시장을 지낸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두테르테 후보는 어제 실시된 선거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로 2위 후보보다 15% 많은 600만 표 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친 입담으로 논란을 일으켜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빈부격차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이 개발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법을 개발했던 미국 생물학자 제임스 콜린스 박사는 최근 지카 바이러스를 혈액이나 소변, 타액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전문지 셀지에 발표된 콜린스 박사팀의 지카 바이러스 진단법은 기존의 고가 장비 없이 간단한 시험 용지에 사람의 가검물을 묻혔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제7차 당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 북한이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언급에 대해 전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뉴욕에 주재하는 이 외교관리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제1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관리는 지난달 14일에도 VOA에 병진 노선은 세계 비핵화될 때까지 하루도 멈춤 없이 계속 전진한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비핵화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르며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Our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김 제1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준수하도록 하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 있지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도발 자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김 제1위원장이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긍정적 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North Korea uses this opportunity to make positive policy adjustments such as 그러면서 부족해져만 가는 재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생활 개선에 쏟는 것을 북한이 추진해야 할 긍정적 정책의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육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VOA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는 별 의미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e is saying that he supports President Obama and others in the world about abolition of 켈리 전 차관보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어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앞날에 대한 휘황한 설계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지만 결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 절차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 텔레비전은 10일 평양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중 시위를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김정은의 당 위원장 추대를 자축하고 대대적인 우상화를 위해
평양 주민들을 동원해 만든 행사였습니다. 10만여 명의 군중이 핵과 미사일 치적을 강조하며 행진을 펼쳐 김정은 우상화의 최절정을 이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 하지만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북한 전역에서 진행된 70일 전투는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겪은 고난의 행군과 한국전쟁 때 등장했던 구호인 군자리 정신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을 다그쳤습니다. 70일 강행군으로 시작돼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당 최고 수위를 의미하는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대관식에 그쳤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틀에 걸쳐 제시한 사업 보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사상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미 지난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결과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전략 없이 선대의 유훈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내놓은 새로운 경제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발전된 각종 개혁안이 이번 당대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빠져 있어 김일성 주석이 6차 당대회 때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한 것에 비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한국 측을 움직일 만한 획기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지켜본 동국대 김영현 교수의 평가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내부 정치 행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주 특별한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 지도부에도 세대 교체의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88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임되는 등 최고 지도부 내에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다만 박봉주 내각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박 총리는 생산 현장 노동자에서 당의 요직까지 오른 경제통이라며 경제 재건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의향이 엿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어제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김정은 동지가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만들고 키운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중국 당과 정부는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지만 조선중앙통신 보도와는 달리 축전에 김정은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세대 교체의 폭은 크지 않았고 승진자가 많아 김정은 시대를 자축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당 인사를 단행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공보에 따르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과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5명이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국 위원회는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애, 최부일, 로두철 등 모두 19명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조연준, 김수길, 김능호, 박태성, 리용호 등 9명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치국 위원이던 최룡해와 박봉주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반면 건강 악화설이 나돌던 강석주 국제비서가 정치국 위원에서 빠져 당 중앙위원으로 내려앉았고 군수공업 담당 박도춘 그리고 91살 고령의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은 정치국 위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평해와 최부일, 로두철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했고 리수용 등 4명은 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국 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리영길 전 총참모장을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86살 고령의 오국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빠졌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정치국 위원의 상황으로 볼 때 군인사가 좀 퇴조되고 당인사가 부각됐다. 특히 오국열, 이용무 국방위 부위원장이 빠졌다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조직 개편, 인사 개편이 예고된다 볼 수 있고 군인사가 퇴조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당의 중심의 국가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서국이 해체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정무국은 당위원장 김정은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에 최룡해와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룡해가 가장 먼저 거명됨으로써 실질적인 당내 2인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엔 황병서와 박봉주, 리영길 등 11명이 포함됐습니다.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외됐는데 3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로 문책을 당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한국정보당국이 지난 2월 종파분자와 세도와 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됐다고 전한 리영길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 부부장은 처음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당 인사가 노년과 장년, 청년 세대 간 조화를 꾀하면서 승진자를 많이 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당 대회를 자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세대교체 폭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어제 폐막된 제7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보유국 선언을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7차 당대회 결과에 관해
새로운 전략 없이 선대의 유훈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권력 체계를 공고화하고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만 중점을 뒀을 뿐 새로운 지도 이념을 제시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등 기존의 사상 강화 등을 반복했으며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을 언급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이 세계의 비핵화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한 비확산 주장은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도발과 위장 평화 공세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만약 남북 대화를 제의해올 경우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며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7차 당대회 의미와 관련해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 차원의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 지난 1949년 남북 노동당이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일성이 위원장을 맡았다며 이번 추대를 당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신설된 게 아니라 1949년 당시 김일성이 취임한 위원장을 재해석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포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 핵 강국임을 주장하는 등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와 조직 개편의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인 전현준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좀 어색합니다만 가장 큰 의미는 김정은이 당 위원장이 됨으로써 3대 수령으로 등극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령은 북한에서 상징적인 직책이고 제도화된 직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당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최고 수위에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약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장성택을 비롯한 100여 명에 이르는 핵심 엘리트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이제 노동당 내에서는 어떤 김정은에 대한 반대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김정은은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주요 직책들은 김정은의 아바타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국이라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구의 신설 배경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역할은 또 어떤 것인가요? 예, 근본 기구 개편의 특징이 정무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정무국 신설은 당 위원장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비서국과 당 총비서는 1966년 당 중앙위원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 총비서가 아닌 당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네. 정무국은 당위원장을 보좌해서 당내 각종 사업을 실무적으로 조직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비서국이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무국은 당위원장과 부위원장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비서국 비서인 최용해 등과 함께 리수용 외무상,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당 요직 인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건강이 좋지 않은 최영림 정치국 상무위원이 물러났고 강석주 당비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는 사망을 해버렸고 또 사실은 이제 박도춘 군수담당 비서라든가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있었던 무선 미사일 발사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주목되는 것은 박봉주 내각 총리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상무위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리수용 외무상도 정치국 위원이 됐습니다. 리수용은 김정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할 때 거기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영철 당 비서 또한 정치국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정찰 초국장을 지낸 사람이고 남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강성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김영철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목을 받았던 것은 김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김정은의 여동서행인 김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당 중앙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김여정은 20대 나이인데다가 본인이 나서기를 싫어하는 좀 샤이한 그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큰 직책을 맡기보다는 조용히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정서상 여성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김정은 권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에서 내보낸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조직 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이 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이 귓속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서 많은 그 관심을 끌었는데 이 조용원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귓속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가까운 그런 사이고 속칭 문고리 권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직 지도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람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큰 직책을 맡지 않은 걸로 지금 명단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번에 모든 그 인사를 조직할 때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리수영 외무상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 외무상이 당 국제부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국 위원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리용호 그 외무성 부상이죠. 네. 그 사람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가 외무상을 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든 리수용은 정말 중용이 됐고 외교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러한 조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번 당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 유일 영도 체계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세가 달라지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유일 사상에 대치할 만한 사상이 있느냐 하는 것과 또 유일 영도 체계에 도전할 만한 대안 세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 사상이나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대체할 만한 사상이나 또 근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이제 못 박아졌는데요. 그러한 주의를 대안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또 많은 숙청을 통해서 도전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다 축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특히 이제 김정은의 독재 권력은 탄탄해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김정은은 당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인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제는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전적인 정당성, 엑스안테 레지티머시는 확보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국제적인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김정은 권력의 장기화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로부터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와 조직 개편의 의미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띄우기에 집중한 행사로 내실 없이 야단 법석만 띈 행사였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두드러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공연히 야단 법석만 떤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It seemed to be much ado about nothing. There were expectations by some, a small number, that 두드러진 경제 개혁은 없고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강조하는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난 1월 신년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지도부의 세대 교체 역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등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지적입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별다른 정책적 변화 없이 김정은의 중심 역할과 당 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this was, I think, a public affirmation of Kim Jong-un's central role. He just received, I think, a new title.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두드러진 정책 변화 없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요란스럽게 개최한 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이 여전히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다며 당대회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still think he's consolidating power, and I think that this party Congress really kind of proved that. We'll have to wait and see what the final readout, especially if they release. 새로운 규약과 인선 등 당대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뇌부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직 자신감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도 지지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 특별한 위상의 변화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당장 북한 당국이 정책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핵 자위력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잠정 유예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 대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치 않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올해만 해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며 공격적 자세를 유지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발언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모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quite clear that A, he's inconsistent, and B, if he wants to use nuclear weapons at any given time, he's just going to do it.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로 볼 때
국제법에 따라 핵 선제 공격 여부를 결정할 리도 만무하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 정권이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뒤 전쟁을 통해 무력 통일을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o his call for a peace treaty is actually his preparation for war. It has nothing to do with peace. He doesn't want peace. If he wanted peace,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영구적인 적으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미국을 잔인하게 쇠뇌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 정권은 계속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은 1990년대 초에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은 줄기차게 미국의 공격 위협을 강조해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관해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협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re's still a gap, a prett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U.S. and DPRK.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강력한 증거를 우선시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제 없이 평화협정 협상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한편 베넷 연구원과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해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오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미국 정부 관리들과 소통한 결과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진정한 평화제의라고 믿는다면 이는 북한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을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또 9일 막을 내린 당대회에 100명이 넘는 외신 기자를 초청하고도 정작 당대회 내용은 취재를 하지 못하게 통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영국 BBC의 취재진 3명을 구금한 뒤 추방했습니다. BBC는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취재진 3명이 지난 6일 평양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당국자들의 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8시간 동안 북한 당국의 신문을 받은 뒤 진술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BBC 취재진 3명은 평양에 머물다 9일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당대회와 관계없이 노벨상 수상자 3명이 학술 교류를 위해 방북했을 때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BBC 취재진을 추방한 이유가 보도 내용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풍습을 비난한 등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짜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하였다.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보도 내용에 기분이 상해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취재진을 추방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북한을 빠져나와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안도감을 느낀다며 나중에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BBC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여전히 언론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7차 노동당 당대회를 열면서 세계 12개국 기자 128명을 초청했지만 취재를 엄격히 통제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당대회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들의 대회장 입장을 막은 채 당대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공장과 병원, 농장 등 홍보성 견학 장소들로 안내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9일 찾은 북한 비단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은 지난 4년 사이에 임금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부터 4년간의 생활비가 자기 일하는 것만큼 사게 되는데 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또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평양을 찾은 외국 기자들에게 안내원이 따라붙어 통역과 동선 통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에서부터 북한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적합한 방식까지 모든 것을 정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 마지막 날인 9일에야 처음으로 외신 취재진에게 당대회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AP통신과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NHK방송, 중국 신화통신 등 일부 외신 기자들만 당대회가 열린 평양 4.25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고 대회장에 들어간 취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위원장 취임이 발표되기 전후인 10분가량만 대회장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9일 당대회 취재차 방문한 외신들을 상대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내용과 방식 모두 일방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기자회견도 일부 매체만 불렀고 비판적으로 보도한 외신 등은 배제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줄리 맥키넌 미국 LA타임스 베이징 주재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기자회견장에 가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쓴 기사들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북한 수행원들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달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주의 수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 매체에 취재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취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외국 언론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문화 행사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은 외국인 기자들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노동당 대회를 지켜봤던 해외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당 대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민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하나의 대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었어.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대회뿐이에요. 내부 결속을 위한 기본 포인트는 내부 결속.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탈북 남성 앤드류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북한 정권이 체제 결속을 위해 매번 당대회를 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 그다음 군사, 대내 정치를 강화함으로써 정말 세계 여론으로부터 세계 나라부터 칭송받는 그런 나라로 그런 자주국가로서 온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과시할 것이다. 김 씨는 그러나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김정은 정권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흥미롭지도 않고 당대회가 사실은 왜 지금까지 잘하면서 당대회를 목격했고 해왔고 당대회에서 했던 그 기본 사상 내용들이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 동일해. 김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경제 정책에 대한 북한 정권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6차 당대회 때도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내놨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탈북 남성 박명남 씨는 북한이 6차 당대회를 열 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당의 입지는 상당히 컸다며 북한 정권이 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중앙당 그때 살았으니까 중앙당이라는 게 총사가 한두 개,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 지역을 몽땅 중앙당이 다 차지해 들어가고 끝까지 우리나라에도 학교, 끝까지 다 내보냈거든요. 학교를 몇 개를 토론했어요. 거기다 허위사령부, 그 교모원들 있죠, 교모처. 걔들 다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도 건설장이라 큰 대학이 있는 거 그것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다 허위사령부 잡아요. 중앙당이라는 게 원래 규모의 몇십 배로 커졌거든요. 그 이후로.
영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36년 전 당대회 당시 사열식 훈련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개인적으로 자긍심이 높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느꼈던 자긍심은 북한 정권의 세뇌 교육에 의한 것이었다며 지금의 장마당 세대는 당대회에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세뇌교육 세대였고요. 네. 북한 당국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많이 받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아적인 생각으로 자긍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뇌교육에 의한 자긍심이 나왔던 시대였고요. 지금은 그런 세뇌교육 시대가 아닌 장마당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장마당 세대는 오히려 그런 행사들이나 그런 어떤 당대들이 개인의 경제 생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마당 세대는 이번 7차 당대회 같은 때는 자긍심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고조시키지 않을까 하는. 벨기에에 있는 대북인권단체 제벨기에 조선인협회 장만석 회장은 이번 7차 당대회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다 모든 것이 진실 같았고 지금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때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서 그런 분이었네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다 전화할 것 같은데요. 전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때는 6차 당대 때는 그래도 사탕가다리도 줬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지금 그런 데 신경 쓰겠습니까? 장 회장은 지금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물과 기름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당대회가 자신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명남 씨는 북한 정권이 당대회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독하게 부려먹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뭐가 달아나니까 개들이 막도 못 살게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일 힘든 게 전 국민이 다 힘들죠. 평양 사람들도 제일 힘들어요. 나가서 다 바닥 쓸어야지, 테이프 칠해야지, 청소해야지, 환경해야지, 뭐 고생하죠. 지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힘들 거예요. 평양시 물자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다 해서 보내야죠. 뭐 수산물도 해서 보내야 되고 바닷가는. 평양 사람들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새벽 노동에 동원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간이 5시 20분이었는데 새벽 노동에 동원되는 모습들을 제가 체험을 해보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열흘 전에 봤던 당시에는 양강도 해산지 쪽에서 철길을 새로 이렇게 놓는데 철로를 새로 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갈과 돌, 흙을 주민들과 군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채취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김 사무총장은 지방 간부들이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주민들을 70일 전투 같은 노력 동원에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 대북인권단체 유럽인권협의회 박지현 간사는 6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 주석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 당대회를 열자고 했지만 7차 당대회가 열린 지금 북한은 어떠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간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민심이 떠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당대회는 잃어버린 민심을 모으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북한 당국이 130명의 해외 기자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당대회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북한 당국의 민심 끌기 도구로 해외 기자들이 사용됐다며 기자들에게 북한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내를 제대로 보도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한 명을 만났을 때도 그 주민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진심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그냥 수령에 대한 우상화에 대한 그런 세뇌 개혁에 대한 발언을 보고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 발언 자체가 이제 주민들이 자기의 모든 언어의 그러한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 자체잖아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가 박탈당하고 사는 그런 주민들을 하루빨리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탈북자들은 북한의 당대회가
김정은 정권의 건재함을 드러내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허상과 북한 주민의 고통을 알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나왔다는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어제 그 기준이 발표됐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이 김영란법이 어떤 법입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 전 판사가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별명처럼 김영란법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요. 한국의 모든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대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 한 300에서 4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시행령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제시하고 있는 상한의 기준 때문입니다. 네. 식사 대접의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초과해서 건네 받는 경우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발표되자마자 외식업계, 한우축산업계, 수산업계, 화훼업계, 유통업계에 반발이 일고 있고요. 반대로 아예 선물 항목은 그 자체로 없애야 한다. 이런 학부모 단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이 달러로 이 돈을 계산하면 선물은 42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경조사비는 85달러. 식사 접대의 경우에는 25달러를 넘으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업계나 축산, 수산업계가 반발을 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돈으로는 선물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에 많이 오가는 그 선물 세트에 한우 정육 세트, 굴비 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기본으로 가장 싼 것이 85달러고 많으면 850달러도 넘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42달러로 해놓으니까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외식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식사에 25달러를 기준으로 해놨는데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계에서는 이 상한의 기준을 좀 바꿔달라, 올려달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선물 항목을 없애자는 것은 학부모 단체의 목소리라고요? 그렇습니다. 교사들과 가장 소통이 많은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액을 두고 허용을 하면은 그 안에서는 선물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네.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선물을 주고받는 것 금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또 국민들이 이런 소리를 내자 의견을 좀 수렴해서 법 개정 고민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행도 하기 전에 무슨 법 개정을 논하느냐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공을 한 국민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한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하고요. 식사 접대의 경우 기존의 공직자 강령에서 그 금액을 줄인 것이고요. 경조사비 경우는 이 한국 문화에서 경조사비는 상호 어떤 부조 성격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설정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달 24일에는 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관련 공청회가 열립니다. 6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8월 중순이 되면 시행령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요. 이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흡연율이 30%대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담배와 건강의 상관관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 것이고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담배세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금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인 39.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 가까운 30%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흡연율 40%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한국이 부단히 금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도라도 참 반가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의미 있는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흡연율이 43.1%인데 한 해 만에 3.8%포인트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담배값이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가 다 올랐고요. 흡연 구역도 확대됐고 여러 가지 금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흡연율의 연도별 변화치를 쭉 보니까 1998년 한국의 흡연율이 66.3%였습니다. 네. 성인 남성의. 네. 그리고 2008년에 40%에 들어섰고 이 30%에 진입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담배 한 갑이 얼마나 합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산 담배가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원, 에세, 프라임 이런 담배가 있습니다. 20개들이 한 갑 가격이 한국 돈으로 4,500원, 미화로 3.85달러 정도입니다. 이 흡연율이 떨어지면 담배 판매량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에 판매량을 보니까 한 해 전보다 4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한 갑에 2,000원씩 올렸더니 담배값이 비싸니까 좀 부담스러웠다는 것도 있고요. 또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 지원을 해온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거리라든지 공공건물의 금연 구역도 계속 지정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 전체적으로 담배 피지 않는 그런 금연 열풍이 일고 있는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올해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흡연율 감소에 판매량이 늘고 있는 이 전자담배 세금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12월부터는 담배 가게 앞뒤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아주 끔찍한 내용의 그 그림, 경고 그림을 30% 이상 면적에 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에서 4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됐다고 하고 이 모기 방역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 4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4월 초부터 3주 동안 베트남 호찌민에서 근무를 하고 지난 1일 한국으로 돌아온 25살 여성이 한국의 4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모기에 물렸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모기에 의한 어떤 질병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 스마트 검역 시스템에 따라서 경고 문자를 받으면서 병원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군요. 네,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한 그런 그 새로운 체계입니다. 네. 이 해외로부터 감염병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감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를 거쳐서 입국을 하더라도 항공사의 탑승객 정보 체계를 활용해서 감염 가능성 있는 입국자에게 귀국 후에 감염병에 관련된 대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갔는데 위험국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의 경고 메시지가 전화기로 들어온 겁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